12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 반고흐 진품 명화전인 만큼 미술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 유례 없는 최고가 작품 구성으로도 화제인데요. 12년 만에 열리는 국내 세 번째 회고전은 유례 없는 그림값으로도 화제입니다. 한국 미술품 전시사상 최고가 작품들로 구성돼 보험 평가액만 1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명작들을 한자리에 모은 MBN 특별 회고전이 개막했습니다. 12년 만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화 전시에 평일임에도 개막 첫날부터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시가 오픈한 지 단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관객들을 부르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유명한 작품이 아닌 경우 실망들을 하시죠. 하지만 저는 이번 전시는 솔직히 그 퀄리티 면에서 칭찬을 주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좋은 점은 고흐의 초창기 누넨 시절의 작품부터 그에게 새로운 미술 세계를 보여준 파리 시대의 그림들을 거쳐 아르레서의 그의 넘사벽 스타일까지 그의 화가로서의 삶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전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또 어떤 훌륭한 작품들이 있을까요? 고흐의 작품 분석 3부 같이 보시죠.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작가의 새로운 영역이자 미래에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색상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하던 시기의 작품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꽃 정물화들을 감상하시면 왜 고흐가 이 그림들을 그려야 했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이 작품은 파란 꽃병의 꽃입니다. 1887년은 그가 파리에서 작업을 한 시기인데요. 동생 테오와 함께 몽마르트 근처에 살며 그만의 색을 찾아내는 색상 연구 시기였습니다. 반 고흐는 1887년 여름에 최소한 30점의 적꽃 정물화를 그렸는데요. 이 장르는 색상과 강렬한 색상 대비를 실험하는 데 아주 적합합니다. 파란 꽃병에 담긴 꽃들은 그의 기교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빛과 색상이 화려한 것이 정물화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죠. 반 고흐는 색상 대비를 강조하고 다양한 분놀림을 사용하며 과거 르네네스의 그의 부족함을 극적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비록 이 작품은 그의 트레이드마크 작품은 아니지만 색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연구한 끝에 새로운 방향으로 고흐를 이끌어준 매우 중요한 시기의 작품이었던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시죠. 테이블 위에는 대담한 황록색 붓질로 그려진 배경이 있고 빛나는 연한 파란색 꽃병에는 흰색 데이지, 노란색 해바라기, 파란색 라일락, 밝은 빨간색 아네모네, 그리고 어두운 빨간색 백합이 담겨 있습니다. 꽃병과 꽃들은 전묘법으로 그려진 파란색 배경 위에서 눈에 띄며 배경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회색과 보라색이 섞인 그런 색조로 변합니다. 파리에서 고흐는 전묘법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림의 구성은 간단하고 전통적이죠. 하지만 꽃다발의 아름다운 색상과 다양한 분놀림은 그의 기술적인 능력과 자신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 고흐는 인상파와 신인상파의 원리를 그만의 독특하고 자연스러운 빛과 전묘법의 터치로 조화를 통합했습니다. 두 번째 정물화를 한번 같이 보죠. 이 작품도 역시 그가 파리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 그린 그림인데요. 번화한 파리에서 2년을 보낸 후 반 고흐는 시골 환경을 그리워하며 프랑스 남부의 시골로 이주할 결심을 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석고 조각상 정물화의 세 가지 모티프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거가 없어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도시와 테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저 조각상을 그린 걸까요? 사실 반 고흐는 1886년에 역사화가 페르디낭 코르문과 함께 그림 수업에서 이미 여러 번 비너스 토르소의 석고 조각상을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처음이 아니었죠. 그림 속의 이 책들은 제레미니 라세르티라는 책으로 하녀의 비극적인 이중생활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한 권은 벨암이라는 소설로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권력을 쟁취하는 기회주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 고흐는 이 소설들을 그의 편지에서 여러 번 언급하며 걸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은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이 유화임에도 불구하고 표현한 방법이 뭔가 파스텔이나 크레파스를 쓴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원인은 그가 아주 묘한 색의 사용을 택한 것 때문입니다. 보시죠. 일단 대체적으로
레몬 노란색이 지배하는 그림에 배경은 강한 파란색으로 명암을 극대화했고 종이나 누드상 등의 색을 보면 밝은 노란과 흰색이 매우 극적인 푸칠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파리를 떠나 파리 근교 시골 마을인 오베르에서 그린 것인데요. 반 고흐는 오베르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작업하며 다시 초상화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초상화라는 이 전통적인 장르에 새로운 방식의 초상화를 더 깊은 차원에서 추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100년 후 사람들에게 유정처럼 보일 수 있는 특별한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라고 그는 여동생 윌레미엔에게 썼습니다. 사진 같은 전통적인 초상화가 아닌 새로운 느낌을 주는 초상화를 찾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기질이란 이 말은 그가 사진 같은 실물과 유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성격이나 기질이 드러나는 현대적인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위한 고흐가 선택한 수단은 바로 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색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현대적 초상화를 찾는데 물론 그만이 아니라 메리 카사트, 폴 고갱 등 다른 동료들도 같은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 초상화의 모델은 아마도 시골 소녀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녀를 주제로 한 반 고흐의 그림은 3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초상화들이 이 소녀를 그린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녹색 곡선 붓질이 있는 빨간 배경에 배치하고 그녀의 의상에는 파란색과 주황색의 보조색의 색상 대비를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초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왼쪽 그림은 고흐가 1885년에 네덜란드 안트워프에서 그린 초상화입니다. 붓터치도 자연스럽고 색상의 표현도 보다 당시 시대의 적절한 표현으로 그려진 듯하죠. 그런데 오른쪽의 이 초상은 파리 근교에 옮겨온 후 그린 그림인데요.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즉, 이 시기부터는 고흐는 초상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독창적인 그림을 자신의 해석으로 그리려 했던 것입니다. 빛과 색에 대한 강렬한 왜곡을 즐기며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법한 초록색이 얼굴을 가리고 있죠. 역광의 느낌이 우리를 자꾸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이미 고흐는 절반의 성공을 한 거죠. 자, 다음은 조셉 미셸 지누입니다. 지누는 아르에서 부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방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요. 고흐가 아르에 이사한 직후 노란색 집으로 옮겨가기 전에 지누의 집에 방을 잠시 얻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지누와 그의 아내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그림이 말해주는 미술적 해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흐는 항상 돈이 부족해서 모델을 고용할 여유가 없었죠. 그런 이유로 그는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셉 미셸 지누와 그의 아내 마리도 이 불안불안하면서도 이상하게 끌리던 고흐를 위해 기꺼이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누의 초상은 고흐 버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폴 고갱이 고흐를 찾아 아르에 도착해서 역시 진우를 그렸던 고갱 버전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반 고흐의 진우를 묘사한 작품을 들여다보면 매우 인상적입니다. 반쯤 감긴 눈에 날카로운 얼굴선은 자신감 있는 남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그의 복장에 우아하게 매인 흰 넥타이와 화가를 내려다보는 다소 거만한 자세로 더욱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고흐가 처리한 배경은 진우의 머리 주위에 후광처럼 그려져 있죠. 기존의 사실주의 남자 초상화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고흐는 연출할 줄 알았습니다. 반 고흐는 이 초상화를 아마도 저녁에 가스등 아래서 진우를 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 폴 고갱은 옐로하우스에서 그와 함께 지내려고 했는데요. 고갱이 도착하기 전에 스튜디오에 가스를 설치하여 저녁에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원래 가스등은 노란색이 깃든 녹색의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진우가 뚜렷하게 돋보이는 배경의 독특한 색깔을 연출해 준 것이죠. 여러분, 편백나무는 고흐에게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유럽의 문화에서는 장수와 인내와 애도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고흐에게는 편백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는 왜 편백나무를 굳이 그렸을까요? 먼저 반 고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편백나무의 모양과 색깔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남부지방에 많이 살던 편백나무에 대해 개인적인 감동을 느꼈던 것이죠. 반 고흐는 1888년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과수원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편백나무가 지닌 상징성들을 먼저 알아볼까요?
알려지기로는 편백나무는 프랑스 남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편백나무는 죽음, 재생, 불멸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편백나무는 땅으로 대표되는 삶과 하늘로 대표되는 죽음 사이의 다리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편백나무는 묘지의 나무이자 애도의 나무로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편백나무는 무거운 의미로 존재해 왔었는데요. 그가 주로 활동하던 프랑스 남부가 주는 의미와 그 지방을 상징하고 자신의 비극적인 처지를 담는 편백나무는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애틋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죠. 1888년 봄, 반 고흐는 꽃이 만개한 과일나무와 과수원을 주제로 한 14점의 유화를 그렸는데요. 이 작품들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노란 갈대 울타리와 미스트랄을 막아주는 쉼터, 검은 편백나무, 다양한 녹색 채소, 노란 상추, 양파와 마늘, 에메랄드색 대파가 있는 프로방스 과수원의 입구라고 묘사합니다. 작품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은 작가는 물론 우리에게도 행복감을 주는 그런 상징들로 묘사한 그림들이죠. 반 고흐는 이전에는 편백나무를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편지에 의하면 그는 그림에 나오는 주제들의 형태와 색상에 매료되었다고 하죠. 나중에 생레미에서 편백나무들은 많은 그림의 중심 모티프가 되고 고흐는 스타일화가 되고 장식적인 곱슬 브러쉬워크로 그들의 구조를 포착했습니다. 물론 이 특정 작품에서의 편백나무는 아직 그의 전성시기였던 아르레서의 단계에는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림자 부족이 이미 양식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는 두꺼운 물감의 질감과 일부는 칠해지지 않거나 덧칠된 부분이 있는 비체계적인 붓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결과가 고흐의 특유의 채색 기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큼의 표현 기술이 아직 충분치 않아 걱정스럽고 짜증나게 한다는 그의 심정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편백나무를 그리기 시작하며 분명히 새로운 모티프를 묘사할 적절한 접근 방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1889년에 그린 산악 풍경의 밀밭입니다. 1889년 11월 반 고흐는 완전히 캔버스가 떨어져서 동생에게 가능한 빨리 10m 정도의 캔버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의 급한 성격과 창작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캔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이 그림을 시작하죠. 그는 정식 캔버스 대신 작은 빨간 블록 패턴들이 촘촘히 엮인 테이블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패턴은 캔버스에 칠해지지 않은 부분에서도 여전히 보인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지금 확인한 상태의 그림에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이번 전시에 가면 직접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아마 캔버스 뒤편에 이 패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 고흐는 이 그림에서 먼저 갈색과 보라색을 사용하여 산과 농장의 윤곽선과 들판의 주요 선을 그립니다. 그는 그런 다음 평면적으로 그리면서도 그의 임파스토 기법으로 장면을 채우며 전경에는 녹색 톤을, 나뭇잎과 농장에는 황토색 톤을, 그리고 그 위에는 파란색과 보라색 산을 그리며 녹색과 노란색 하늘을 그립니다. 층층이 쌓인 구조와 다양한 붓질로 그는 산 풍경에 설득력 있는 깊이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런 색의 표현은 도저히 아무도 따라가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고흐의 결정이었는데요. 물론 현대에 와서 우리는 그의 이러한 과감한 표현을 사랑하고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거부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이 그림이 이렇게 완성된 시기에는 그가 정신병원에 있을 당시라 그가 보는 자연의 색채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독창적인 작품이 탄생하게 된 그런 아이러니한 점이죠. 이 그림이 그려진 농가의 이름은 마 드 생포르이라고 하는데요. 이 17세기 농가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농가 중 하나이며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고흐는 당시 자신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창밖의 이 풍경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병원은 생레미 드 프로방스의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반 고흐가 1889년 초부터 1년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다음 그림은 1889년에 그린 흐린 하늘 아래 밀더미입니다. 오베리에서 지내는 동안 반 고흐는 흐린 하늘 아래 많은 밀밭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흐린 하늘 아래 밀더미가 그곳에서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은 추측해왔죠. 그러나 캔버스의 실과 캔버스 천이 짜진 상태를 다른 작품들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반 고흐가 이 그림을 생레미 드 프로방스에서 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날짜도 1890년 7월에서 1889년 10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도 그의 연대기를 참고하며 그림들의 흔적을 추적하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이 작품이 그랬습니다. 즉 오베르의 밀밭과 생레미에스의 밀밭은 그 환경의 차이와 고우의 표현 기법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면이 있죠. 이 밀집 더미는 생레미에 있는 동안 여러 그림에 등장하는데 그는 침실 창문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창문이 작다 보니 비정상적인 각도에서 그려야 했기 때문에 그 들판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은은 직접 밖으로 나와 집더미에 다가가서 쳐다보고 다시 우측으로 돌며 주변의 경치를 관찰하였습니다. 물론 보여야 할 정신병원 전체의 벽은 그리지 않았고 아주 적게나마 병원의 벽을 살짝 그려 넣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밀집 더미는 폭우가 내린 후에 만들어진 것처럼 축 처져 있어 보이는데요. 하늘의 색과 구름의 색이 한 차례 큰 비가 온 것을 암시하는 듯하죠. 그리고 이미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까마귀들이 전경의 큰 물 웅덩이에 비쳐 보입니다. 주로 대각선으로 그려진 붓질은 우리가 보는 장면을 왼쪽으로 기울여 하고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어왔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양한 그의 그림을 보면서 이번 전시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시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 기회가 되시는 대로 꼭 가보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며 이 방송 마칩니다. 그럼 안녕!